너무 바닥을 잡으려다가 좋은 타이밍 다 놓치다 보니까 어차피 조금 더 바닥으로 가는 거지 이미 지금도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과 도량한 자산은 무조건 장기 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고 팔고 하는 자산이 진짜 아니다. 그냥 비트코인은 이번 대세 상승장까지 모아나가자. 50% 정도는 무조건 남겨놓자. 절대로 비트코인을 막 전량을 매도하고 이런 행동들은 우리 대세 상승장 동안에 분명히 손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대세 상승장 기간 동안에 잘 유지를 하다가 엑시트를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죠. 흐름들이 이어져서 그 구간대 정점을 찍고 내려왔던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2배 정도 되는 금액 2억 내외 요 세 가지가 좀 겹치는 구간들부터는 약간씩 매도를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튜버신데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정말 열혈 구독자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 들으면서 왔거든요. 영광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 성정길 채널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연예인 만난 것 같아갖고 가슴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가찬이세요. 네. 지금 촬영하기 전에 저희 둘이 잠깐 티테이블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한 시간 얘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1시간 20분 얘기했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라갖고 촬영 못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냥 이대로 그냥 얘기하다 갈까.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 11월 5일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 대선이 다들 되게 중요하다. 반감기랑 미국 대선이랑 또 4년 주기로 딱 겹치잖아요. 네. 올해 대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2009년 1월에 제네시스 블록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4년 주기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대선과도 어떻게 보면 딱 맞게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 16, 20, 24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대선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반감기가 돌아왔을 때 대부분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다 유동성 장세고 대부분 전환기에서 유동성을 갖다 공급하는 그 시점에 딱 오다 보니까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기반들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기축 환경에서 맞다 보니까 지금 대선을 필두로 해서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지가 이 코인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첫 번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SEC가 또 한번 좀 칼춤을 추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SEC가 저도 매일마다 시황을 전해드리지만 좀 잠잠했거든요. 그동안에 게리 겐슬러가 존재감이 그렇게 막 안 두드러지다가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웰스 노티스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센시스라고 해서 이더리움 진영에 있는 이 컨센시스에도 웰스 노티스 소송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SEC 말을 잘 들어요. 잘 듣고 본인들이 SEC가 뭔가 하기 전에 좀 납작 엎드리는 그런 알아서 엎드리고 알아서 엎드려가지고 작년에 완전히 시장을 갖다 쑥대밭을 만들어놨던 게 로빈후드인데 이 로빈후드를 상대로도 웰스 노티스를 갑자기 발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송하기 전에 10몇 번 가까이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서로 티키타카를 주고 받다가 결국은 웰스 노티스를 발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네 크립토 거래하지 마, 증권 거래했잖아.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통해서 이 SEC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요거를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SEC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SEC의 게리 겐슬러는 일단 아웃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의 지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 진영에 지금 비트코인 친 비트코이너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같이 대선 후보였는데 라마스와미라고 비백이라고 하는 후보가 네네. 있는데 그런 분들이 트럼프 옆에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왜 비트코인이 좋은 건가? 네네. 우리가 이런 달러의 어떤 입지들이 약화될 때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을 계속 해주니까 지금 이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은 본인이 비트코인의 적대적이었던 감정을 이제는 거두고 네. 뭔가 본인이 당선되면은 네.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기사 중에서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명한 네. 이 언론 매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더리움을 창립할 때도 네. 비트코인 매거진에 이 창립자가 같이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 있었고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비탈리 부테린도 활동을 했었던 그런 굉장히 저명한 영향력 있는 매체인데 네. 이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제 본인들이 1억 달러를 모금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을 모아서 이 트럼프를 당선을 시키겠다라고 주장을 지금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매거진이 트럼프 지지 세력이 되는 거네요.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 CEO가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억 달러 모금해서 트럼프의 재판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당할 거다. 대신에 만약에 당선되면은 이 첫날에 행정명령을 갖다가 발표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는 밀어주는 걸로 하게 만들 것이다. 멋있다. 그래서 얘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환경이 좀 다른 게 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업계에서 갑자기 업비트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네.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업계에서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바이든 이 행정부에서 너무 많이 이 시장을 갖다 억압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근데 지금 다시 대선이 다가오는데 또 SEC가 칼춤을 추니까 네. 많은 분들이 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인가 암호화폐를 정쟁화시켜가지고 네. 뭔가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려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들이 있고 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이제 많이 풀리게 된 상황일 테고 네.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통화 정책에서도 트럼프 굉장히 공격적인 또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왔던 거죠. 지난 네. 정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지위가 더 약화될 수 있겠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이 달러 지위가 약화되면서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20만 달러 네.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김 갈 붓기면 수 3억? 있다. 김 붓기면 3억. 네. 그렇게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 아무래도 이 업계의 기대감들 좀 네. 많이 좀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저기 3억 이런 얘기 들으면 설레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바이든이 현재 트럼프한테 좀 누가 봐도 좀 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이든은 진짜 어떻게든 주식도 막 올리고 유동성 공급을 막 하고 싶을 텐데 어저께 또 CPI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금리 인하나 뭐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네. 좀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에 CPI 발표되고 나니까 네. 되게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바이든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얘기를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 안 돼 이렇게요. 뭔가 예상과는 다른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연준을 설득해서 네. 빨리 금리를 인하시키려면은 이 CPI가 잘 잡히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여기서 지표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항목이 정부 부문의 고용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고용을 안 하는구나. 고용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밑밥을 지금 슬슬 깔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바이백 하겠다고 해서 20년 만에 바이백 하겠다라고 해서 국채 사들이고 유동성 네. 풀겠다라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래된 안 팔리는 채권 사들이고 새로운 채권 많이 팔리는 거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줄게라는 거를 지금 재무부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네. 지금 이 행정부 입장에서도 바이든의 어떤 재선에 네.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풀리는 그 시점들이 대략적으로 한 7월에서 9월 정도에는 네.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엔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런 보시면. 기대감이. 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이 추세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PCE 지표가 나오는 걸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만큼 지금 고용 지표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런 밑밥을 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연준의
빨리 연준한테 내리라고 하고 싶은데 연준의 입장에서도 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 이런 얘기 그쵸. 하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그냥 명분이 없는데 금리를 내렸다가 네. 덤탱이를 쓰게 됐을 때는 할 말이 없는데 네. 뭔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밑밥을 깔아주게 되면은 본인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장이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증시 부양 안 되면 파월도 뭐 목숨 끝나는 거잖아요. 끝난 사실. 거죠. 왜냐면 네. 이미 본인이 인플레이션 안 온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미 초특급 인플레이션이 네. 와서 금리를 네. 갖다 자이언트 스텝 3번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없었던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월도 이번에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마도 임기가 뭐 올해까지 가긴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 있어서 올해 핵심 쟁점 뭐 그런 게 대선 금리나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제일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거시경제를 좀 지켜보는 게 매크로 좋다고 금리 생각합니다. 같은 거. 네. 네.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눌려 있다가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 많이 반등을 했죠. 네, 네. 그게 확실히 억눌려 있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 기관들의 수요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거시경제에 훨씬 더 신중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꺾이면서 많이 들어오고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미국의 어떤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진입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 매도세가 확 줄면서 기관들이 뭔가 진입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거시경제가 일단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ETF에 네. 더 많은 수요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제 SEC에서 집계하는 이 13F 보고서가 네. 이제 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기업이 500개 이상 와, 500개요? 네, 집계되고 있거든요. 네. 블랙락의 IBIT를 담은 회사가 300개 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담고 있는 기업이 500개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300개, 500개 하니까 잘 안 와다 하실 것 같은데 보통 1분기 만에 뭐 많아야 3개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은 네. 뭐 두 자리가 넘기가 힘들 정도로 네, 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몇백 개의 기업이 그러니까요. 유입된다 이런 사례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요. ETF 역사상 없었다고 거의 네. 봐야 되고 지금 비트코인 ETF가 낸 기록들은 모든 ETF들의 역사상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뇌피셜도 아니고 우리의 네. 기대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집계되는 팩트죠, 데에서 팩트. 팩트로 거의 최상위 10개는 가볍게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몇몇 영역에서는 신기록을 세운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이 어떤 구조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현물 ETF가 잘 해내고 있는데 네. 지금 몇백 개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이게 기관들이 들어오는 고속도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차들이 이제 계속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차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오늘 그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유튜브 채널 보니까 위스콘신 주에서 연금 펀드? 네, 연금 펀드에. 연금에 있는 게 뭐 거의 1조 이상 들어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중요한 어떤 네. 교두보여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이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들으시는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미국의 한 주는 경기도, 경상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의 국가급이잖아요.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국가급의 네, 그러니까요. 크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그만큼 담았다는 거는 네. 이제는 우리가 뭐 기대치로 뇌피셜로 연기금도 들어올 거야, 뭐 국부펀드도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게 네. 우리의 상상의 영역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빨라서 좀 약간 어리둥절 이렇게 빨리 들어온다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지점을 좀 걱정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이게 너무 생각보다 빨라지게 됐을 때는 네. 이 흐름들을 우리 개인들이 쫓아가기에는 이제 네. 훨씬 더 버거운 시대가 될 거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좋아지면 살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돈 벌기 어떻게 보면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이미 샀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고 그렇죠. 안 샀으면 그냥 조금 사보고 그냥 그러면 사실 내년쯤이면 충분히 돈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싼가요, 비싼가요,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하실 것 없이 그냥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시면 되죠. 네. 계속해서 모아서 내년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그냥 알아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게 네. 굉장히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내려가면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만 오르면은 또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네.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스텝이 지금 보이죠. 오늘 가격 보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막 9천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9천만 원이나 8천만 원이나 1억이나 이게 폭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너무 저점에 잡으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DCA라고 하는 게 방법이 네, 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막 너무 많은 어떤 바닥이나 천장을 고민하지 않고 접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게 네. 그렇게 다들 너무 바닥을 잡으려다가 좋은 타이밍 다 놓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차라리 계속해서 담으면은 이게 음. 평균치를 딱 맞출 수 네,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매수하고 있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바닥이네 툭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없죠. 네. 불가능하죠. 대부분이 저도 이제 그 스터디에서 이게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네. 가격이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 이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작 이제 그 구간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더 두려워하세요. 얼잖아요. 이렇게. 얼죠. 네. 왠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온체인 지표 같은 것들 보면은 네. 완전히 다 바닥 신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거의 몇 개월 동안에 가장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조금 더 바닥으로 가는 거지 이미 지금도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때 모으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조금 더 모으고 결국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데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투자 원칙만 잘 세우면은 네. 계속해서 적절한 구간에서 아주 많이 바이더 딥이 됐을 때 모아갈 수 있는데 정작 그 구간이 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겠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놓치는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러다 결국은 올라타서 갑자기 50 SMA까지 넘어가서 반등하면은 네. 정말 이 위쯤에서 그냥 네. 담는 거거든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사자마자 또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조정을 받고 네. 그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만약에 초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코인은 하나도 없다. 네. 이제 하지만 투자는 고려하고 있다.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칠게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계시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까지는 없으신 분들은 네.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그 정도까지도 지금 그냥 네. 일시에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시고 나머지 남은 금액 네. 7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그냥 완전히 나누어 가지고 네. 분할을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뭐 올해 말까지라든지 뭐 내년 뭐 초까지라든가 3개월, 해서 100일 뭐 네, 그러니까 열흘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네.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나가는 그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DCA 방법이죠. 맞습니다. DCA 네. 방법입니다. 네. 분할 매수해서 좀 단가를 평균 단가로 맞추자. 맞추자.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MVRV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차트를 조금 더 잘 보시는 분들은 네. 이 금액을 똑같이 안 나눌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딥을 했다라는 구간들을 본인들이 차트를 볼 수 있고 원체인 지표를 해석할 수 있으면은 확신이 오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들 지금 찾는 막 관심 가진 사람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방법.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네. 꾸준히 구간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네. 대신에 뭔가 딥이 왔을 때는 본인이 약간은 더 요령 있게 네. 분배하는 것들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뭐 것 같아요. 이틀치, 3일치는 뭐 그런 날 살면 되겠네요. 갑자기 맞습니다. 큰 폭으로 빠지면은. 그렇죠. 네. 네. 요즘에 주식은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잖아요. 네. AI 쪽이 지금 뭐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AI 쪽 발전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I 발전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요? 우선 기본적으로 종목 자체도 저는 이제 올해 섹터 중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 하면 보통은 AI, 네. RWA 보통 이렇게 선택을 네네. 하는 거고 그리고 생태계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생태계, 네. 솔라나 생태계 이렇게 좀 꼽고 있거든요. 음. 이게 옛날 같으면 이더리움 생태계를 얘기할 텐데 네. 지금 이더리움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 내러티브가 강하고 뭔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네, 비트코인 솔라나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 AI 섹터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GPU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대표적으로 GPU인데 네. GPU 말고도 이제 DP인이라는 섹터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AI와 DP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된 물적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수요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네. 의문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너무 많이 비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저렴하게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고안된 게 어떻게 보면 디핀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차량의 우버 서비스 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비슷한 걸 수도 네,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약간. 에어비앤비 네.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차피 대여해주는 개념인 거니까. 네. 그래서 GPU 분야에서 우리가 남는 GPU들을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젝터 중에서 뭐 렌더라든지 뭐 아이오 단넷이나 아카시 이런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아이오 단넷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렌더나 아카시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요거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AI와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 실제로 되고 있는가?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네. 의문부호가 있다. 하지만 네. 이 시장에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AI가 뜨고 있고 AI 관련 코인도 뜨고 있는데 그러면 둘이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요 기대감, 요 내러티브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먹히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결국은 둘은 같이 동반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AI가 묻은 코인이다. 네. 진짜로 AI 쪽에 작용을 하는 코인은 아니다. 하지만 AI가 묻었다는 이유로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정리 잘 해주시는데요. 네. 근데 그 예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니어 네. 프로토콜이라고 되게 네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니어 프로토콜을 그 담당자들과 실제로 알고 있는 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분께서 말씀 주신 건데 네. 니어 프로토콜이 AI 때문에 반사이익을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약간 잠잠했다가 이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신뢰를 잃었다가 탑 20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탑 20 안에 들어올 네.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코인의 어떤 CEO가 그 네. 창립자가 원래 AI 쪽 전문가였다. 자, 그게 첫 번째 내러티브고 약간 좀 대선 테마주 느낌인데요. 대선 테마 정확합니다. 대선 네. 테마주 느낌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이후로 엔비디아의 행사에서 네.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연사를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니어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모른 채 이건 AI 테마다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니어 프로토콜의 담당자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건 이제 그분 말씀입니다.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다. 우리가 AI라고 약간 이런 네.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업과 AI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네. 그런 내러티브 형성되니까 그제서야 또 AI 쪽하고 연관된 프로젝트들을 또 만들지 않나요?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리브랜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유의미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 이후에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간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네. 적어도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저는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최대한 저평가되는 구간들을 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잡아내면은 여기서 최대한 담아놓으면은 네. 이번 대세 상승장 끝날 때 안전하게 엑시트를 할 수만 있다면은 네.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노파심에 잠깐 좀 첨언을 드리면 아까 렌더 코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렌더가 되게 좋은 프로젝트고 되게 좋은 코인인 건 맞는데 되게 많이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사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이렇게 알콩달콩 했을 때 네. 그때 렌더가 한 50% 정도 빠졌을 거예요. 많이 아마. 빠졌었어요. 네, 그때. 엄청 빠졌었는데 그럴 때 매수하면 좋다는 얘기지. 지금 또 다시 전고점 거의 근처 갔거든요. 네. 이럴 때 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좋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좋은 가격에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코인이 뜰 것 같냐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코인이 뜨느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비텐서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뭐 발견됐다라는 어떤 포스팅에 의해서 많이 가격이 AI 쪽 코인이죠. AI 네. 대장주였습니다. 네네. 근데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스터디에서 그거를 갖다 그냥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네. 매입 타이밍을 잡아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러티브 상으로 네.
뭔가 아직까지 내러티브의 흐름들이 꺾이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네.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비텐스를 언급했던 거는 얘가 그냥 전고점을 하락을 하고 EMA, 50, SMA 다 하락한 뿐만 아니라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바닥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시장에 관심이 없었죠. 그죠, 맞아. 그래서 네. 그런 구간들이 우리가 이걸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그럼 이때부터는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네.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특정 구간들을 넘어서는 걸 보면은 네. 이제 매입하는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네. 언제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알트코인에 일단 좀 풀이라고 할까요? 내가 관심 리스트 그 정도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우리 아까 뭐 비텐서라던가 뭐 렌더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오닷넷 뭐 이런 것들을 좀 AI 쪽 섹터에 관심 코인에 넣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눌림목은 늘 오거든요. 네. 그렇게 오고 확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좀 담아볼 만하다는 거죠. 예를 맞습니다. 들면 네. 인생을 담진 말고 절대 소량으로 담으셔야 되고 네, 소량. 제가 그래서 내러티브를 계속 강조드린 게 네.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 두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대세 상승장과 무관하게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춰져 있는 프로젝트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얼마나 유의미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뭔가 갖춰진 프로젝트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오래 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내러티브만을 보게 되면은 언제 급등하다가 언제 바닥을 쳐도 우리가 이상하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프로젝트들 특히 알트코인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로 돈을 갖다가 막 유의미하게 그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유의미하게 넣는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네. 아발란테처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은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최소한 탑 10권. 탑 10권 네. 정말 보수적으로 조금 더 잡아줬을 때는 네. 탑 22 정도의 네, 네. 코인들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넣을 수 있는 거고 더 넘어가는 프로젝트들은 네. 기본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한 200위권 정도 요 정도만 봐도 여기서 뭐 20배가 오를지 50배가 오를지 알 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갖다 굳이 300이 500이 이렇게까지 가져간다? 그거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좀 도박에 더 가까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코인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종류가. 많죠. 주식은 그래도 뭐 몇천 개밖에 안 되지만 코인은 몇백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된 거는 그래도 한 10,000개 정도로 네, 좀 그러니까요. 집계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수없이 많죠. 네. 그 뭐 덱스까지 가면은 정말 아, 너무너무 정신이 많잖아요. 하나도 없죠. 네. 함부로 그렇게 돈을 많이 담으면 안 되는데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듯이 뭐 100위권, 200위권 진짜 정말 넓게 잡아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함부로 그렇게 쓰레기 우리 귀한 돈을 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네. 알트코인 자체에서도 사실 이더리움 이런 프로젝트들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성장을 해온 거죠. 네.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프로젝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트코인을 전체적으로 다 싸잡아서 굉장히 투기성 자산이나 도박이라고 보는 이유가 네. 그런 잘못된 투자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좋은 코인에 돈을 많이 넣어도 되는데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코인들은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올라서 네. 10배밖에 안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어차피 수익성이니까 네. 50배, 100배 가는 프로젝트를 찾을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50배, 100배 가는 프로젝트들은 뭐 50배, 100배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에 소량만 넣어도 사실 100배 가는 프로젝트에 100만 원만 넣었다고 해도 얼마일까요? 1억 되는 거죠. 1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프로젝트에는 오히려 돈을 많이 넣어야 되고요. 네. 안 좋은 프로젝트는 아주 소량을 넣어도 대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없어도 되는 돈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정말 그런 알트코인은 없어도 되는 돈을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유의미하게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없어도 되는 돈이라 하고 넣지만 매일매일 그거를 확인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막 가슴 실제로는- 졸이면서 실제로 없어도 되는 돈이 진짜 아닌 거죠, 사실. 아닌 거죠. 전 재산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알트에 함부로 투자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확신이 있으면 해야 네.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일단 내러티브로 통하는 프로젝트들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펌프 앤 덤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펌프가 오고 덤프가 오는데 네. 대부분 펌프의 거의 정점에 가까울 때 올라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때 타시고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조급한 거 네.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막 네. 너무 거침없이 올라가니까. 근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사면 왜 떨어져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은 펌프에서 덤프에서 가장 바닥 네. 그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늘 소팅을 가장 많이 떨어진 코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먼저 소팅하셔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위부터 100위권 정도까지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일정 구간 활약을 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어떤 네. 전제들이 일정 부분 있죠. 왜냐하면 정말 수만 개의 코인 중에서 100위권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이 과정들이 얼마나 굉장히 치열하게 올라왔겠냐는 네. 거죠. 그럼 이런 코인들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소팅을 해서 가장 마이너스가 심한 것들을 보시고 네. 이 코인을 찾아서 이게 내러티브가 충분한지 펀더멘털이 좋은지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아 그러면 이게 어느 구간 정도 오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오른 것들을 더 많이 담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코인들이 계속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추세라는 게 그런 코인들이 한 1, 2주 더 갈 수는 있지만 네. 대부분 알트 코인은 그 정도 가면 꺾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기간이 되게 짧은데 관심 못 받고 있는 건 사실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길죠. 길게 네. 흘러내리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럼 이게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봐야 되는데 찾아보면은 그 이유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들이 뭐 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좀 많이 흘러내리는 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락업 해제 이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5월 달에 보면은 메이저 좀 상위권 프로젝트 중에서 락업 해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은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 코인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을 비유하자면 좀 그런데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뭐 새로 나온 이런 코인을 사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단연코 네. 신생 코인을 사셔야 되는데 네. 이 신생 코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유통 물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지금 막 10%, 20%밖에 유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월드코인도 그 중에 하나죠. 월드코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5%인가밖에 안 풀린 것 네, 같은데. 얼마 안 풀려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 뭐 셀레스티아라든지 네. 뭐 세이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대부분이 굉장히 적은 물량인데 네. 이런 물량들이 뭐 앱토스도 그렇고 아비트럼도 그렇고 요즘 많이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카르텔 펌핑이라고 해서 네. 상승장이니까 이 카르텔들이 어떻게든 이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뻥튀기 해주는 효과들이 나올 네. 수가 있는데 네. 하락장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이걸 깨작깨작 계속 시장의 유통을 지키는 거죠.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 계속 흘러내리는 거. 그 계단식 시스템입니다. 하락. 계단식 하락. 네. 맞아. 이게 오히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떨어지면은 타이밍이라도 반등이라도 잡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면은 사람들 심리가 야 이게 회복이 될까? 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네.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트코인 할 때는 많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코인 랭크나 뭐 언락 토큰스인가? 네, 그런 사이트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네, 크립토 랭크랑 그리고 네. 토큰 언락 요 네, 두 가지 네. 사이트가 대표적이어서 거기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락업 해제가 되고 네. 이제 언제 또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딱 늘어나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네. 나서 이 구간들에서 2025년까지 쭉 가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프로젝트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토큰이 어떻게 락업이 해제가 돼서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은 적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코인들은 그러면 한번 락업 해제가 되고 나면은 뭔가 한번 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구나. 요걸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미리 좀 살펴보면은 신생 코인 투자할 때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비트코인 시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3월 14일인가?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 정도 찍고 지금 한 2달째 네. 조금씩 약세장, 조정장 보이고 있는데 요새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성동규 채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대세 하락장이 온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조금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로 봤을 때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상단이 계속 내려가니까 뭔가 침체되는 움직임들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온체인 지표나 아니면은 이 거시경제적인 변수
변수 그리고 ETF를 통한 이 구조들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시 대세 하락장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이번 여름 정도까지는 조금 네. 보수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름쯤이요? 네네. 네. 근데 대신에 기대치를 또 너무 많이 갖는 것들도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시장을 갖다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격의 하락을 어떻게 보면 유발시킨 요인 자체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변수가 맞죠. 아. 거시경제 변수가 이제 발생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흐름들이 꺾이게 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앞으로도 알 수가 없죠. 네. 왜냐 이건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국제 정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그런 식의 블랙스완적인 지정학적인 변수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야 되는 요인들이고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지금은 약간은 더 보수적인 전략으로 어떤 흐름들이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돌파를 갖다 더 잘하는 구간들을 좀 확인하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반등을 했는데 제가 네. 스터디에서도 조금 더 관찰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설 때 우리가 주요 이슈들이나 이런 구조적인 걸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달에 CPI 3.5%였고 이번 달에 3.4%인데 3.4%. 너무 환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이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0.1% 차이지만 뭔가 반전의 포인트가 보인다. 약간 이런 네. 해석들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PC도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현금을 자꾸 소진하는 이유가 약간만 오르면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여기서 네. 막 현금을 지금 빨리 타야 돼? 타야 돼.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현금을 놓치시는데 맞아요. 오히려 크게 하락했을 때는 좀 더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오르는 구간에서 자꾸 현금을 태우면은 이게 결국 정작 들어가야 될 때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럼에도 이제 고무적으로 봤던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 채택의 움직임에서 아까 네. 전에 위스콘신주도 얘기를 했었고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회사가 지금 300개에서 500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집계된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 진짜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의 움직임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지금 기점에서 반감기를 사람들이 다 이제 잊으신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근데 반감기의 어떤 사이클이 지금 과거와 비슷하게 돌아가는가?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반감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네. 채굴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채굴자 항복 이런 표현을 아, 쓰거든요. 이 네. 캐피툴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채굴자들이 이제 영세한 사업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채굴기를 던지는 구간들이 오는 건데 네. 오늘 지금 온체인 지표에 보면 채굴자 항복이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 집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거든요. 결국 이렇게 채굴자들이 물량을 다 던진다. 즉 채굴자들이 채굴기도 던지고 도망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해서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거나 비트코인 끝났다. 끝났다. 뭐 그런 거죠. 네. 아니면 그 완전히 반대로 이제 네. 이걸 갖다 다 흡수해서 채산성을 맞추는 가격대로 올라서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까지 예외 없이 두 가지가 다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채굴자 수수료가 넘어지는데 룸 프로토콜도 좀 활약을 하는가 싶더니 바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은 과거의 사이클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거시경제 변수가 해결이 되는 와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네. 채굴자들의 어떤 항복의 움직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저는 과거의 어떤 패턴과 비슷하게 올 여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 오면 오를 거야. 이렇게 또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그때 또 돼서 안 오르면 너무 심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네. 마음의 여유는 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트위터 분석가 중에서 네. 제가 좀 자주 참고하는 분인데 윌리 우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 그 의견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거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연간 사이클로 전체적으로 거의 뭐 월봉에 가까운 네. 아니면 이제 거의 연봉에 가깝게 그렇게 흐름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017년도 이때부터 계속해서 거시적인 매크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지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봤을 때 이 연간의 어떤 흐름에서 이 매크로적인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2025년에는 너무나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 막 폭발한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네. 우리가 대선을 11월에 대선이 있다라고 했을 네. 때는 대선 3개월 전 정도를 봤을 때 10월, 9월, 8월 정도부터는 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풀려야지 바이든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맞네요. 그 앞서 네. 말씀드렸던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라고 네. 봤을 때 이게 본인이 살고자 했을 때 민주당도 그렇고 네. 이 재무부도 그렇고 다 본인들이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것들을 맞춰서 이 유동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움직임들을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미 눈에 보이는 정황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 정도부터는 이제 효과들이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기점으로 놓고 꾸준히 DCA로 모아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여유를 갖고 매집을 하자. 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런 관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가장 좀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2019년도에 금리 인하 했을 때 네. 두 번 했을 때 두 번 다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오.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세 번째 했을 때 상승을 했거든요. 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돼요. 오히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불확실성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훨씬 더 순식간에 자산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에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이라고 보는 입장보다는 위험 자산 쪽에 조금 더 그쵸. 무게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흔들림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처럼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그 구간이 엄청난 딥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하자마자보다는 금리 인하 한두 번 된 다음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럴 수 있점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올해 한 번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네.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네. 비트코인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7달 연속 오르고. 네, 7달 연속 올랐고 거의 뭐 역사상 뭐 가장 많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오르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그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왜 오르지?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더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래를 먹고 투자가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높은 상황이니까 내년엔 낮출 거야라는 기대감에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낮춘다고 했을 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어떤 신호를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이렇게 억눌렸던 게 한 번 낮춰준 게 상징적인 효과가 진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CPI 발표나자마자 이렇게 올랐는데 네. 금리 인하는 이것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상의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일단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고 파월이 계속 누차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안 된다고 쳤으면 이대로 유지가 되던가 낮춰주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실 둘 다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상만 아니면은 지금 유지를 가지고서 연말까지 계속 가더라도 저는 그럼에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결국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감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알고 있는 미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금리 말고도 계속해서 채택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나 그리고 채굴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은 결국은 시장이 복합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금리가 뭐 꼭 인하 안 되더라도 네.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저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하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갖다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인과적인 구조들을 너무 그렇게 단순화하기에는 좀 지금의 경제는 약간은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금리가 한 5.5% 한 20년 내에 거의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그게 계속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내리고 그냥 또 3년 가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거잖아요. 네.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금리 인하가 뭐 한 3% 수준까지만 떨어져도 2% 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거는 또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고 네. 내년까지 봤을 때 이 호재 이벤트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사이클이 끝났다 뭐 이런 관점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에 대해서 과거의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 더 큰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온체인 지표상으로 여러 가지 집계되는 사이클들이 그렇게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들이 약간 혼재가 되긴 해요. 사실 솔직히 약간의 혼재가 있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온체인 지표들은 계속해서 지금 유의미한 구간들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조정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이 시장에서 펼쳐질 호재 이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좀 꽤 올랐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요즘에 터틀 트레이더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를 하락할까봐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다. 그렇죠.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25년은 물론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위험 대비 오를 뭐 손익비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익비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손실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큰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답이 지금 좀 명확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막 이 시장에 대해서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 되게 뭐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전체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흐름들에 보면 이런 정황적인 것들이 이미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나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왠지 하락할 것 같아. 이런 관점을 유지할 만한 동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시면은 시드를 적게 가져가시면 되죠. 맞아요. 내가 믿음이 가는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저는 믿음이 많기 때문에 제 시드의 상당 부분들을 비트코인에 많이 넣고 지금도 계속 이제 알트코인도 그렇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죠, 사실.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 전체 100 중에서 다른 자산의 90을 두고 한 10%만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 잃는다고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로또처럼 한 방에 끝낼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뭔가 좀 이 시장에서 전략을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접근해보자 생각을 합니다. 박종환 작가님께서 작년 12월에 저희 고래동 공부 와서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야, 그때만 해도 이제 되게 암호화폐가 24년, 25년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때 뭐 한 3천만 원대 됐나요? 네, 그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벌써 20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암호화폐 투자가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고래동 공무식권 되게 많이 샀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12월, 1월 이때 진짜 다들 많이 사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뭐 다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지금 하락해도 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때는 ETF 승인도 안 됐을 때였죠. 그렇죠. 불확실성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ETF 승인이 되던 그 시점에 사실 12월에도 시황 영상을 할 때마다 ETF 될 거야를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한편으로 마음이 안 불안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봤을 때 확신을 좀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성격상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좀 과하게 약간 좀 많이 좀 해서 많이 줄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뭐 하루 종일 거의 뭐 이걸 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면서 이게 양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불안한 마음이랑 이 확신이 좀 교차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확신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겠는데?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들. 아니 이게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지인들 중에서 해보면은 야 이게 왜 돼? 야 너 아크 야 말이 되는 소리래. 블랙락이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찾아봤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일단 내 개인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
투자처들이 향하고 있는 곳들이 너무 일정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결국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그널들이 향하는 곳들을 우리가 그냥 어떤 기대만을 반영한 것들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나름의 객관적인 그쵸. 사실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봤을 때는 이 마음의 어떤 확신이 더해지고 투자할 때 불안감들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정장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스터디 멤버님들한테도 조금 확신에 가깝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수익률이 지금 다들 괜찮은 상황이어서 그런 걸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ETF도 뭐 확인하고 살 수 있는 거고 사실. 하지만 지금 ETF 쪽으로 기관 자금 들어온다, 뭐 연기금 들어온다, 기업에서 투자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지금 뭐 300개에서 500개 정도 들어왔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된 거거든요.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상의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지? 모든 기업 다 사야 되나? 더 이상의 증거를 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0에서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지금 해내는 단계인데 지금도 안 들어가면 가격이 다 오른 다음에 사고 그쵸. 싶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산 투자는 결국은 불확실성을 담보하는 거죠. 그렇죠. 왜 오르냐면 결국 불확실성을 갖다 이겨냈기 때문인 거죠.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가격이 다 오른 거죠. 네. 근데 일정 부분의 모험도 하지 않고 100% 확실할 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요. 투자하게 되면 저축을 해야 되고 네. 오히려 뭐 채권 같은 걸 사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들 저는 뭐 대체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선은 여전히 비트코인은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보는 건데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하나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박 작가님 채널이나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막상 사회에 나가서 주변에 물어보면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진짜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진짜로. 네. 제가 그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이제 행사에 네. 한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길 가다가 저를 길에서 알아보거나 그러신 분들이 극히 없어요. 네네. 근데 거기 갔는데 너무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너무 그런 많이 사람들만 알아보셔서. 모아놨으니까. 네,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네. 이분들이 모여있으니까 다들 알아보시는데 음. 나가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자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기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더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스터디 멤버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 살 타이밍이 아니라 네. 죄송하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던 어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우리의 물량을 거의 넘겨드리고 우리는 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거 또 마침 많이 할인해 줬잖아요, 사실. 많이 할인해줬죠. 이 정도 할인해 줬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게 김푸드 다 빼줬는데. 김푸도 다 빼줬고 네.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네. 지금 굉장히 바닥 지점을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뭐 57K까지 갔을 때 네. 그때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스터디 멤버님한테 이때 매입해야 될 타이밍 그리고 네. 더 내려가면 완전 박앤세일 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구간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또 유의미하게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바이 더 딥을 사거나 네. 아니면은 돌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은 어디서 사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네. 딥에서 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뭐 투자로 큰 돈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네,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말 힘들 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2012년, 2014년 이때 좀 큰 돈 넣은 분들이 네. 부자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주식도 진짜 대폭락 뭐 IMF 막 이럴 때 엄청나게 대폭락하고 뭐 미국의 리먼 사태 왔을 때 그때 샀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뭐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점에 전 재산을 넣는다. 인생 역전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보면은 주식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네.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네. 다들
쾌재를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긴 했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있으면 다 여기에다 넣어야지. 그래서 목돈이 원래 다른 걸 해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다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신 거죠. 제가 스터디 멤버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의 지금 시점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대세 상승장 전체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있는데 봐봐 대상장 끝나니까 여기 와 있다.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한 거는 너무나 세 발의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움직이고 나서 아래쪽에서 최고 바닥에서 딥을 쳤을 때 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했을 때 산 사람과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돌파 매수 지점에서 산 분들의 수익률 차이를 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여기서 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둘이 샀을 때 수익률이 몇 배가 차이가 났냐 하면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산 분은 5배 벌었는데 바닥에서 산 분은 15배를 벌었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 오를 수는 있는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서 불확실성에 딥을 친 분들은 10배를 버는 동안에 조금 안전하게 갈 거야 하면은 3배, 5배 버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내 선택인 거잖아요.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은 그냥 조금 더 반전을 보는 거고 나는 조금 더 모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 딥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무조건 하나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투자 스타일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런 분과 하지만 좀 나는 좀 공포에 매수하는 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좀 부자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부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성향상. 근데 이제 대신에 그분들이 조금 잘못됐을 때는 좀 크게 잃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세울 때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게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을 더 의미 있게 담으면은 그런 리스크들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전략적인 부분들로 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 대비 수익률이란 게 또 있잖아요. 기간 대비해서는 지금 현 시점도 저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뭐 저가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은 22년 말이나 뭐 이럴 때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하락장 2달 왔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청난 말이 2년이지 진짜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정말 힘들죠. 근데 본인의 성향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래도 쇼부를 빨리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하면 뭐 이럴 때 투자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좀 길게 투자해서 크게 먹을 거야 하시는 분은 다음에 또 대세 하락장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크립토 윈터가 깊이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은 유의미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들어지면 하락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 사이클대로 딥을 한 번은 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거처럼 막 큰 하락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락하는 구간들이 온다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지에도 있었던 질문 중에서 크립토 이제 이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도 여쭤보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도 우리가 비트코인의 전략 매도하고 이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정 부분은 남겨놓고 일정 부분은 또 매도를 해가지고 더 딥에서 주울 수 있는 어떤 용기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서 또 싼 가격에 더 담으면 좋은 거죠. 근데 진짜 다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팔면 안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가급적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축 개념으로 이거를 뭐 저는 이제 대표님도 이제 자녀분이 2분 있으시지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거의 뭐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더 길게 그냥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어떤 사이클에 대한 확신들, 이때 오는 시그널에 대한 확신들이 제가 조금 더 있을 때는 뭐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은 매도해서 더 싼 구간에 더 담을 욕심을 또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상당 부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되지 않나요? 거의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더리움 정도만 제외하면은 솔라나까지도 저는 상당 부분 팔았다가 그 이후에 한 번 또 담으려면은 세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크립토 윈터에 안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럴 갖고 수 가실 있죠. 건가요? 저는 이더리움 네. 조금 고민인데 사실 비트코인만큼의 절대적인 물량까지는 네. 좀 고민이 되는 게 맞아요. 음. 근데 그래도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는 그래도 뭐 일정 부분 네. 남길 생각인데 근데 솔라나도 아마 많은 부분 물량을 조금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10불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솔라나 무서워서. 솔라나 충분히 빠질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뭐 이벤트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아마 올해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분할 매도로 이제 조금씩 탈출되다가 세워야 되는 코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솔라나가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빠지더라도 다음 대세 상승장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그때까지도 솔라나 정도는 계속해서 존속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는 그래도 좀 더 길게 갈 수는 있다. 네, 그 네. 정도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계속 좀 띠로리하는 좀 코인이잖아요. 이 이더리움이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친. 네. 보통 이제까지 좀 그러던 녀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대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이더리움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너무 없고 뭔가 좀 핫하게 네트워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솔라나로 많이 몰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에 굉장히 너무 많이 이것들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덱스 거래량도 솔라나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무리 그게 밈코인이라고 할지라도 네. 뭔가 솔라나에서 더 많은 거래량들도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더리움이 일시적으로 조금 부대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여전히 뭐 고래들의 어떤 매집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의 어떤 움직임들은 네. 아직까지는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죠. 네. 이게 댕쿤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은 이더리움이 날아갈 것이다. 뭐 날아가진 다 않더라도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수수료 알았는데. 싸지면 좋겠네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비트럼도 그렇고 옵티미즘 이런 레이어 2 보면은 거래량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늘어나고 네. 또 수수료도 되게 많이 줄고 하는 효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더리움이 본인들의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디플레이션 자산이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초건전 자산이다. 그래서 네. 울트라까지 붙였는데 이번에 이제 공급량 대비로 네. 소각량이 더 이제 적게 나오면서 네. 지금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정리가 있죠.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계속 추월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댕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효과들이 다 완전히 적용이 되지 않았고 남은 업그레이드들도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이더리움은 지금 당장에 막 핫하게 살아나기에는 뭔가 좀 호재가 좀 부족한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ETF의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갑자기 깜짝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긴 하지만 네. 만약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걸로 이미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네크는. 이미 네. 거의 바네크는 확실히 물 건너갔다는 네. 게 시장에 너무 뭐 거의 99.9의 전망인데 네. 그리고 지금 SEC 행보를 보면은 뭐 해줄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네.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ETF가 언제 한번 반등할 수 있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8월에 블랙락이 네. ETF를 깜짝 승인을 받았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크게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블랙락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 8월에 승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 낮게 보고 있긴 합니다. 반 미만으로. 8월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은 조금 의미심장하게 봤던 게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SEC가 뭐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하든 말든 뭐 상관없지. 네. 그냥 뭐 되려면 되는 거지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증권이라도 우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블랙락이 엄청 대단한 게 575건 중에서 한 건 빼고 다 성공을 했는데 네. 비트코인마저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가 안 되진 않아요. 네. 심적으로는 왠지 한 건 좀 해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뭔가 움직임 자체가 확실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이건 100% 내피셜인데 네.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계속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뭔가 억압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8월에 갑자기 깜짝 승인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네. 모든 어떤 시선들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뉴욕의 월가나 아니면은 뭐 LA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네. 대부분은 그래도 민주당 진영을 많이 또 지지를 하고 있는 네, 부분들이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반전의 움직임들이 한 번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냥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은 그러면
보니까 올타임 하이가 전 최고점이 4,868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쯤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의 움직임은 사실 알트코인 자체만의 움직임으로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알트코인들이 펌핑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네, 네. 마음을 품을 만한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전혀 없고 언젠가 또 기회를 줄 건데 네. 제가 스터디에서 어떤 얘기를 또 드린 적이 있냐면은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네. 여러분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올라가면 안녕 또 보자 하면은 언젠가 진짜 그 자리에 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와 있던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이 자리에 그대로 와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은 언제든지 기회를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하면은 이미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음. 너는 가고 네. 나는 이제 저평가된 걸 찾을 거야. 이 전략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후죽순 펌핑하는 것들은 비트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 있는 거지 네. 알트코인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조금 더 상승해서 뭔가 자리를 잡으면서 네. 조금 더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음. 뭔가 알트코인 대세장의 흐름들이 잡아갈 때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도 그때쯤 돼야 이제 최고점 넘을까요? 이더리움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더 합니다. 걸려요. 더 네.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좀 달려줘야지 알트코인들이 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힘을 내기 때문에 일단 형이 좀 가야 동생들 맞습니다. 동생을 따라가는데 지금 레이어2도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네. 제일 큰 형님이 안 가니까 이도가 가야 뭐 레이어2도 뭐 가든가 그러니까 말든가 하는데 하지. 네. 그럼에도 지금 뭐 베이스를 비롯해서 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어떤 아비트럼 옵티미즘 뭐 이런 네. 뭐 블래스트도 최근에 많이 뜨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한 수준의 또 어떤 TVL을 확보하면서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잘 어떤 네트워크 성장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딱 밑밥만 깔려주면은 사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네는 갈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알트코인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TVL 대비로 시가총액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대부분의 레이어 1들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긴 하기 때문에 이 명분은 있는데 뭔가 이거를 좀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소스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뭐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솔라나는 그게 밈이 때려줬잖아요, 사실. 솔라나는 그 밈이 명분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네. 결정적인 명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라나가 밈코인이 뜨고 있으니까 아니 밈코인으로 뭐 된 게 뭐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 안 하더라고요. 네.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밈을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쵸.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달라진 위용의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는 이더리움 킬러가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우린 이더리움이랑 다른데 이더리움은 모듈러인데 우리는 모놀리틱인데 이런 흐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체인만으로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네. 그 이더리움이랑 달라. 우리 이더리움이랑 비교하지 마 이제. 약간 이런 컨셉을 자리 잡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더리움 킬러 어쩌고 하면은 사람들이 피터 린치도 그러잖아요. 아니 제2의 그걸 네. 왜 투자하는 거야? 제2에는 투자하지 마라. 절대 투자를 말하는데 네. 제2의 테슬라 절대 안 되고 네. 제2의 이더리움 절대 안 되는데 솔라나는 그냥 우리는 솔라나다. 솔라나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2의 솔라나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온다는 거는 네. 솔라나를 지금 투자하시라는 것도 너무 좋게 말씀드려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솔라나는 과거와는 다른 내러티브를 확보를 했다라는 점.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솔라나 지난 그 사이클에서 솔라나로 돈을 좀 많이 벌었었거든요. 네. 또 운 좋게 또 부동산 등기 칠 때 엑시트도 잘 됐어요. 네. 그때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 그러니까 FTX 망하면서 7불까지 빠졌잖아요. 네. FTT 망하는 것처럼 저 솔라나 망할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시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거든요. 와, 부모 없는 자식이 가네. 네.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제 부모한테서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샘 사장이 이렇게 키워줘서 된 프로젝트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솔라나가 뻑하면 뻗었잖아요. 맨날 뻗었잖아요. 지금도 가끔 뻗습니다. 네, 지금도 뭐 민코인 막 몰리면 뻗잖아요. 네. 그러던 차에 막 20불 30불 되는 거 보고 얘는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7불에 이렇게 막 거의 그 단기 저점에 17불 딱 샀거든요. 네. 한 400개인가 샀어요. 와 잘하셨네요. 네, 샀는데 일주일 만에 20불이 되더라고요. 그게 2023년이었으니까 네. 지금 알트 투자할 땐 아니지. 다 팔아버렸거든요. 지금은 없으시고. 반만 팔았어야 되는데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와, 그 다음에는 못 사겠더라고. 200불 넘는 맞아요. 거고. 계속 와이프한테 야, 이거 여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코인을 진짜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 솔라나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네. 사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이거를 견뎌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정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리플이 이걸 이제 견뎌내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네. 못 이겨냈잖아요. 네. 근데 솔라는 이걸 견뎌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웬만큼 하락해도 마이너스 50%를 가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네.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커뮤니티 결집력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네.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너무 좋았던 게 결국은 사고 팔고 하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높은 가격에 사기에는 너무 이제 맞아요. 마음이 네.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때다 하고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빠빠이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비트코인은 그러면 앞으로 물론 이번 사이클 지나고 뭐 지금 가격보다 떠지면 그때는 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옛날에 샀던 기억 때문에 못 사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내가 2000년에 뭐 2억 3억 주고 샀는데 그때 뭐 5억 됐다고 팔았어. 지금 뭐 30억 40억인데 어떻게 사요, 사실. 절대 못 사죠. 그냥 좋은 자산은 장기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게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장기 보유가 맞고 네. 대신 이제 알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네.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같은 우량한 자산은 무조건 장기 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고 팔고 하는 자산이 진짜 아니다. 음.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스터디 얘기를 좀 계속 드리게 되는데 네. 스터디에서 늘 이렇게 절대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팔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걸 마음속에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오르면 언제든지 팔아서 다시 리밸런싱을 해도 되지만 네. 비트코인은 그렇게 하는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으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변동성도 훨씬 큰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건들지 말고 그냥 시드를 잘 분배해서 알트코인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하시고 그냥 비트코인은 이번 대세 상승장까지 모아나가자.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너무 많은 돈을 한 번에 담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적당량을 담아야 오래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이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좀 내가 무리해서 들어가면은 올라도 팔고 싶고 떨어져도 팔고 싶고 맞아요. 계속 팔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팔더라도 제가 했던 우를 범하지 않으면 반은 남겨두는 걸로. 맞습니다. 네. 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남겨놔도 충분히 여력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엑시트 전략 얘기할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50대 50 정도를 남겨놓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좀 초장기 투자자면 사실 한 70% 정도 남겨놓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네. 이거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서 사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0% 정도는 무조건 남겨놓자. 네. 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약간 조금 그렇다 하면은 40, 40, 20 정도로 나눠서 40% 정도는 또 완전 초단기 물량, 네, 네. 40%는 대세 상승장에 떨어낸 물량, 그 20% 정도만 사고 파는 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물량, 네. 그렇게 좀 나눠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비트코인을 막 전량을 매도하고 이런 행동들은 우리 대세 상승장 동안에 분명히 손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오늘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영상을 봐도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기는 되게 난해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드 운용이나 타이밍 재는 거, 종목 선정 사실 공부할 게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까 이렇게 스터디 이야기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스터디 좀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암호화폐 실전 투자 스터디라는 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네네. 스터디에 오시면은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걸 기획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있는데 알트코인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스터디를 만들었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저점을 확인하면은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아나가면 되는 네. 부분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비트코인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돈과 그리고 용기 그리고 인내심 요 세 네.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차트를 막 복잡하게 보면서 막 이 구간 저 구간 저는 그렇게까지 따져야 될 자산인가라는 부분들에 의심은 있습니다. 근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클 셀러가 하는 것처럼 차트가 필요 없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차트는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처럼 이 개인 투자자들은 싸게 사는 게 좋은 거긴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정도의 타이밍을 가지고 모아 나가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렇게 좋은 자산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더 많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저점에서 모아야 되고 더 많이 오르는 데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부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선정할 때 이 시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고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 코인들이 좋겠구나 라는 걸 선정을 하고 나서 얘가 어디까지 왔을 때 담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왔을 때 팔아야 되는가를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차트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걸 막 섣불리 클릭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구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담아야 될 구간에서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과정들을 운영을 하면서 또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을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사실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그래서 결국 같이 만들어가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구간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 구간들을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왔을 때 잘 담고 그리고 그 구간이 왔을 때 잘 팔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을 갖다 굉장히 잘하면서 또 자산 배분 우리가 투자 잘하면 딱 세 가지 잘하면 되잖아요. 종목 선정이랑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 잘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실 진짜 다 알려주고 싶은데 워낙 이상한 댓글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스터디에서 이렇게 다 하는 느낌이네요. 네, 아낌없이 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같이 공유할수록 서로가 더 많이 성장을 해요. 이거는 많이 나눠준다고 저한테 손해보는 장사가 전혀 아닌 거를 유튜브를 운영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책을 쓰고 하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면서 같이 교감을 만들어 가면은 서로 간에 더 많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에서는 뭐 제가 뭐 너무 좀 오버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알고 있는 것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타이밍 같은 것들 정확하게 막 시시각각 알려드리기가 너무 제한되죠. 이 플랫폼의 특성상. 그리고 또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납득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의 영역이 아닌 건데 원래부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을 짜놓는 건데 우리가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이거는 이 워런 버핏 형님도 못 맞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 트레이더도 그렇고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아무도 못 맞추는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차트만으로 맞출 수 있다? 저는 스터디에서 말씀드려요.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수백억조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튜브를 운영할 수가 없죠. 이미 너무나 큰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대응하는 전략들을 가지고서 해도 그게 맞고 그리고 굉장히 잘했을 때 이게 반복이 돼서 이 수익들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결국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도 워낙에 또 투자에 워낙에 또 내공이 깊으신데 투자할 때는 잘 몰랐어요. 투자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돌아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산이 늘어났지 이게 사실은 맞는 것 같거든요. 시시각각 그 부분들은 우리 기대치만큼에 조금 못 미칠 수 있지만 시간이 5년 10년 지나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성장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장기 투자 전략으로서 비트코인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를 선택할 때 좀 전략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공부할 여력이 안 되고 뭔가 변화에 대응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코인 사시면 됩니다. 더 이상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많이 두시고 나머지 비중들을 메이저 코인으로 담아 가셔도 5배가 오를지 10배가 오를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 정답인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대응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전투적이라고 하면은 우량한 코인 살 시드를 조금 나눠 가지고 여기는 조금 다양화를 시켜서 작은 돈들을 갖다가 소량의 시드들을 갖다가 뭔가 내러티브가 풍부한 코인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소량씩만 넣어놔도 얘가 사실 20배 오를지 50배 오를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서 꾸준히 모아 나가시다가 딱 대세 상승장 정점이 다가올 때쯤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확인하셨다가 이제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한 번에 또 천장에서 털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조급하게 파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상승장 올라가는 길목에서 조금 파시고 정점 찍고 내려올 때도 조금씩 파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꼭대기에서 좀 근처되는 구간들에서 좀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강조 많이 해주시고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강조 많이 근데 해주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보다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나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결국은 손해를 보는 많은 이유가 자꾸 몰빵으로 네. 그렇게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건데 DCA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분할 매수 방법인 그쵸.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담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정석인데 모든 알트코인들의 뭐 그런 게 통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트코인을 굳이 막 DCA까지 하기보다는 이 알트코인은 와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네. 머리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떨어질 때가 매입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를 때 산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언제든지 40% 50% 빠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떨어졌는데 얘가 진짜 좋은 코인이 맞는가? 네. 이걸 갖다 펀더멘털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게 PSR 같은 것들을 집계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네. 뭐 토큰 터미널 이런 데서 얘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TVL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저평가되었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활동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집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이 친구가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좀 살아있고 그리고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오를 거야라는 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그냥 일정 부분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세요. 시장에서 너무 입방정을 떨면은 이거 안 되는 프로젝트에 하는데 암호화폐는 좀 반대입니다. 네. 좀 입방정을 많이 뜨는 프로젝트가 바이럴이 중요하고 바이럴 중에서 네.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입방정 뜨는 프로젝트들이 그래도 꽤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담아 놓으셨다가 잘 탈출하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강의 이름은 뭐죠? 암호화폐 실전 투자 스터디입니다. 네, 암호화폐 실전 투자 스터디. 박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컨설팅도 좀 해주시고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수강생분들을. 네. 네. 강의에 관심 있으시면은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감사합니다.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투자 전략과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될 거잖아요. 네. 엑시트 전략이라 할까요? 어떤 지표들을 봐야 우리가 지금은 좀 오히려 매도할 때구나 이런 걸 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세 상승장 기간 동안에 잘 유지를 하다가 이 엑시트를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보시면은 중복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우선 기간입니다. 기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 반감기 이후에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 네.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전속됐던 기간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 흐름들이 이어져서 그 구간대 정점을 찍고 내려왔던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년으로 보면은 대략 내년 한 초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순인데 저는 약간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서 올해 말부터는 일단 시장을 약간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좀 같아요. 당겨질 수 있다. 당길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유동성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억지로 지금 장세 자체가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 이거를 억지로 땜빵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들이 빠질 수 있는 어떤 구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장을 올해 초 말까지 좀 신중하게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기간, 두 번째는 그 구간 동안에 우리가 온체인 지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봐야 되는데 MVRV와 MVRVG 이 두 가지 지표를 그래도 가장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표들보다는 적중률이 가장 그래도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MVRV 기준으로 몇 정도 대략 되나요? 3 정도로 보고 3 있습니다. 정도요? 대략 네. 3 정도 넘어가는 걸 보고 있고 그리고 퓨얼 멀티플이라고 해서 네. 채산성 지표도 있거든요. 네. 그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1년 동안의 채산성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지표인데 네. 그것도 대략 3 정도를 보통 보고 있는데 그 구간들이 넘어가는지를 한번 보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2.7, 2.8 정도 되면은 위험한 어떤 시그널들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약간 더 시장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저점에서는 3.7 정도까지는 갔거든요. MVRV가. 네. 그래서 3부터는 이때 팔아라 이거보다는 기간과 이걸 겹쳐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일정 부분 매도에 들어가는 전략들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은 덜어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는 삼 조금씩 정도면. 사실은 약간씩은 덜어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목표 가격인데요. 이 가격 구간들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지는 투자자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정도에서 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없지만 네.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2배. 그러니까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한 2배 정도 네네. 되는 금액 정도라고 1억 8천에서 보면은 2억 정도 2억 내외 정도 네네. 구간에서부터는 약간은 또 중복적으로 앞서 2개와 더불어서 생각을 네네. 해보면은 요 3가지가 좀 겹치는 구간들부터는 네. 약간씩 매도를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정점을 찍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빠지는지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뭐 한 20%이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MVRV와 기관과 목표 가격 구간들이 네. 이미 일정 부분 정점에 가까운 시그널들을 보였는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마이너스 20%나 뭐 마이너스 25%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투자하기가 너무 쉬운 게 그냥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맨날 듣다가 MVRV 3 넘었습니다 하면 이제 조금씩 덜어냈으면 조금 덜어내구나. 네, 제가 그거는 시황에서 뭐 아주 네. 빠르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3가지 요소가 있다. 네. 기간은 대체로 반감기 이후에 한 1년 정도 보는데 이번엔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를 봐라. 네. 네, 두 번째는 뭐 MVRV 3 이상이면 좀 매도를 염두하고 채산성 지표도 그 정도로 같이 보자. 생각하면 네. 되고 세 번째는 목표 가격 지금 대비 한 2배 정도 네. 한 2억 언저리쯤 되면은 매도를 좀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딱 그 3가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때가 되면은 이제 매도를 뭐 조금씩 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내년쯤에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내년에 내 집 마련도 중요하니까 네. 부동산을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좀 더 많이 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네. 분들은 팔고 건물을 좀 많이 사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네.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좀 가지고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뭐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저는 네.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내 집부터 사라. 네. 집이 주식 있는 게 투자자인 피터 린치도 네. 첫 집 마련이 가장 좋은 투자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그것도 일정 부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지금 상황에서의 선택은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더 비트코인을 담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구간에서 이제 더 저점이 온다라는 거를 사이클상으로 이제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때 더 유의미하게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도 좀 정리를 하면은 내가 집이 없다. 집이 꼭 필요하면은 집 매수하는 거는 그건 오케이. 네. 하지만 단순 투자용이다. 집이 있지만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더 기다렸다가 비트코인을 더 담는 게 투자 면에선 좋다. 왜냐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네. 부동산도 좋은 자산이고 특히 서울 부동산은 좋은 자산이지만 네.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변동성도 그렇고 네. 우리가 어떤 활력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더 많이 좀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비트코인을 더 유의미하게 모아서 목돈을 더 마련하는 것들은 네. 제가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지금 시점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금 ETF 같은 경우에 2004년 11월에 승인이 된 다음에 네. 한 7년 동안 4-5배가 그냥 올랐잖아요. 네. 금이 원래 이렇게 오르는 자산이 아닌데 네. 그 ETF가 승인된 걸로 7년 동안 올렸단 말이에요. 네. 비트코인도 큰 조정 없이 한 7, 8년 쭉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금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금 ETF가 나오기 전에 금 네. ETF가 2004년도, 2003년도 그 정도에 GLD가 처음 출시가 됐을 네. 때 그 전까지 이제 금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약간 이제 역사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원래 금 가격은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고정이 되어 근본이제. 있었어요. 근본이제 때. 그러다가 71년도에 근본이제를 갖다 닉슨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을 때 네. 금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때가 엄청났죠.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많이 올라서 뭐 거의 뭐 10배, 20배 막 네, 올랐던 그 구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GLD가 출시되기 전 20년 동안 정체였어요. 네. 20년 동안 요지부동으로 반토막 났더라고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고 네. 그 이상도 나고 막 네. 요지부동하던 것이 GLD가 승인되자마자 날아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례들만 봐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금 ETF 당시보다 지금 그 당시에 금이 상장될 당시보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더 낮은 상황들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관들의 어떤 유입을 갖다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자산으로서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 이걸 기본적인 내러티브로 깔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변동성이 큰 어떻게 보면 S커브를 그리는 기술 자산으로서의 역할들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너무 신기한 자산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 자산을 담는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누군가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우리는 금처럼 담을 거야가 있을 거고 네. 누군가는 나스닥보다 더 핫한 주식으로 담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금보다 저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금과 같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 뭐 7, 8년이 안 되더라도 5년 정도만 잡더라도 저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내년에 설사 하락이 좀 있더라도 그냥 매도 없이 그냥 전량을 그냥 풀로 그냥 다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관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유가 있으면. 네,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 모두가 똑같은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잘 고이 모아놔도 아무런 타격이 없는 분들은 저는 뭐 복잡한 계산하기보다는 네. 모아놓고 또 추가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더 추가로 담는 거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조정을 깊이 경험하게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또 하나가 이 자산을 우리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면 네. 이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너무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부분은 실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성공하는 네. 분들을 제가 뭐 앞서 우리 되게 네. 유명한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이제 그분을 같이 모셔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걸 갖다 화면을 같이 봤다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어요.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물론 충분히 연습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능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기질을 갖추지 못하고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굳이 여기서 돈을 너무 막 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하는 일로 사업을 하고 네.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들을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을 담아둔다. 담아둔다. 이 네. 개념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 가장 또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게 가장 정직하기도 하고 네. 실패할 가능성도 가장 적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다 원화로만 한다고 고정관념이 있을 뿐이지 네.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한다. 이 관점도 너무 좋은 관점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금투세랑 내년부터 이제 코인 가세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코인 가세하면 올해 연말에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그 정부에서 그 올해 말에 다 판다 이거는 의미는 조금 없긴 합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도 아무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시장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4년 마지막에 거래한 그것들은 그걸 다 이제 소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거는 우리가 세금이랑은 무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소급해서 가장 높았던 가격으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그렇게 팔만한 동기는 없는 거죠. 아, 가장 높았던 가격으로 적용해 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네요. 내가 네. 이 옛날부터 사가지고 100만 원이 이게 쉽게 해서 100만 원이었다가 이게 마지막 우리 끝날 때 200만 원까지 올랐으면은 네. 이 100만 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적용을 하는 거니까 네. 스타팅 포인트가 2025년 1월 1일부터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매도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매도 물량을 낼 수는 있어요. 네. 사실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시장의 교란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굳이 세금 때문에 연말에 팔 필요는 없네요. 팔 필요는 일단은. 없는 거죠. 네. 일단은 우리가 네. 세금 관점에서 없는 건데 네. 그럼에도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가 좀 부족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규모 물량을 뭐 팔 수도 내놓은 있죠. 분들도 네. 분명히 있죠. 어떤 흐름들이 어떤 분위기라는 게 되게 무섭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금투세 폐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될지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에 이 언론사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유예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쪽이 많이 무게가 실리고 좀 이렇게 있다고 됐으면 하더라고요.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금투세도 좀 2년 유예 쪽이라도 그러니까요. 폐지까진 몰라도 2년만이라도 좀 밀어주지. 네, 2년만 유예를 해주더라도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너무 보니까 고맙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투세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때 코인과세 같이 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 코인과세 안 할 만한 명분이 또 없으니까 네. 정부는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코인과세에 대해 금투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코인과세도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올해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시황을 전해드리니까 연말까지 한번 상황들을 뭐 연말까지도 아니고 한 10월 달 연말이네요. 그때까지 한번 상황을 보면서 네, 뭐 판단해봐야 될것 조만간 뭐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합의에 도출하긴 하겠죠. 네. 이대로 그냥 말도 안 되게 250만 원 공제하고 그냥 가진 않을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뭐 검투세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뭐 그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금투세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를 갖다 모르겠는데 국내 주식에서 매도세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들이 뭔가 이게 약간 의미심장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분명히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곧 좀 본격적으로 뭔가 장론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계좌 만드는 게 미성년자나 이렇게 법인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현물 ETF 매수하면 딱 좋은데 막아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뭐 더 웃긴 얘기지만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또 거래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선물 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막 되게 긍정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선물 레버리지 상품들도 있고 네. 그리고 현물 레버리지도 있죠. 그것도 다 거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몇 배.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의 복리 효과라고 해서 네. 장기 투자했을 때는 원금이 계속 소실되는 효과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투자하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유는 하진 않습니다. TQQQ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네. 사람들 레버리지 상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단기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오해를 하시는 게 그거를 장기 보유하면 계속 3배씩 막 올라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등락이 한 번 이렇게 크게 할 때마다 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녹는 거거든요. 거잖아요, 녹아내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마이너스 30%씩 몇 번 요동을 쳤더니 원금이 49%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TQQQ도 사실 그냥 QQQ는 정고점 훨씬 넘었잖아요. 네. 근데 TQQQ는 정고점 훨씬 아래거든요. 네, 그게 그런 효과인데 네. 제가 과거에 보던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네. 미국 주식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되게 띄웠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영향력이 좀 있어서 라이브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채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TQQQ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좀 많이 좀 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이렇게 선물 상품을 선물 상품에서 레버리지. TQQQ 레버리지 3배짜리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왜 이걸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 많은 패단이 됐는데 그 얘기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의사항을 갖다 너무 인지를 안 시켜주시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거는 개인이 단기 대응을 잘 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투자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지금 워낙에 이번에 어디지 S&P 500에도 편입된다 얘기도 MSCI. 있고 MSCI 맞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저력은 그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제한이 되실 때는 요걸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저희 법인 계좌가 있으니까 법인 계좌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프리미엄이 좀 많이 껴있어요. 네, 많이 아까 껴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한 7, 80% 될 거예요. 제 네, 생각에. 여전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근데 장기 보유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비트코인 고점 근처에 좀 털어낼 거라면 그러니까 저는 전략을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제가 평균 단가가 한 1100불, 1200불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2배가 된다. 그러면 50%다 현금 회수를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공짜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략 네. 진짜 좋은 전략이죠. 그러면 그냥 알투도 그 전략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올해는 되게 좋은 게 미국의 회계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게 평가 이익을 반영을 못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만 달러 미치로 알고 있거든요. MSTR의 그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가. 네. 그게 나중에 지금 평가 이익이 한 6만 볼 때만 가도 그게 한 200% 수익 갑자기 나는 거잖아요. 그게 내년도 회계 장부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퍼가 뭐 0.몇 제 생각에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평가 측면에서는 엄청 메리트가 있고. 네. 자, 근데 이제 그 말씀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던 분 중에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블록 같은 경우도 네, 본인들이 대차 대조표 이제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매달마다 이제 수익이 나는 것들의 일정 부분들을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서 결국은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사실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의구심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정 부분 이번 대세 상승장까지는 충분히 그 저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유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효과들도 뭐 계속해서 꾸준히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런 면에서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어. 야, 비트코인 사, 기업 가치 올라,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뭐 가장 뭐 최고의 사례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죠. 그럼 일본의 기업들이 현금 쌓아두고 있는데 성장성은 없는 기업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상장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유보율 엄청나잖아요. 네. 그럼 그 기업들이 야, 니네 어차피 성장성도 없잖아, 비트코인이라도 사 해서 사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새로운 내러티브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원래 본인들이 하고 있는 네. 그 기업용 그 네. 사업들은 사실 그 정도의 영향력과는 거리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뭐 마이크 세일러가 굉장히 뭐 뛰어난 사업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거론될 만한 그런 인물까지는 그쵸. 사실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2020년도 즈음에 이 비트코인을 원래 비판하다가 네.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회사 가치도 천문학적으로 키워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면교사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기정사실일 거고 또 국가적으로도 엘살바도르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엘살바도르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범죄 도시, 범죄가 많은 나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런 네. 중남미 국가들 거의 손에 꼽잖아요. 아프리카보다 위험하다고 하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엘살바도르가 되고 나서 지금 집계에 나오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신기하네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범죄자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네. 이런 다 것도 있죠. 죽여버렸지. 다 없애버리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인권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엘살바도르의 어떤 이미지가 관광 도시의 이미지도 나고 있고 뭔가 앞서가는 이미지들이 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중남미 국가들이 엘살바도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한다고요. 맞아요.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네. 우리가 이걸 따라갈 거야. 뭐 가나라든지 뭐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우리도 비슷한 거 할 거야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이 전 국가적인 비트코인의 도입을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방향성이 조금 저는 명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는 이런 흐름들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보유량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10,000개도 안 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몇천 개를 이거 국가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네. 부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1개 추가하면 아니 이게 뉴스로 나올 얘기인가? 국가가 1개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네, 그러니까요. 개인도 아닌데 이런 아니 생각을 박 했죠. 작가님 비트코인 1개 추가하고 약간 이런 네, 느낌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브랜딩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가 중에서는 엘살바도르가 그래도 순위권이죠. 순위권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과 이제 미국, 중국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이런 몇 개 나라 빼고 나면은 네. 이 엘살바도르, 조지아 같은 나라들이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부탄 같은 경우는 네. 국고펀드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채굴도 직접 하겠다고 해서 오. 지금 채굴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뭐 아무래도
존재감이 좀 적은 나라들이니까 사람들이 에이 하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네. 확산이 됐을 때 이 파급 효과가 어떨지를 고민해 보면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은 답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뭐 한 7년 전 막 요럴 때 비트코인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가고 막 이랬잖아요. 17년, 18년 네, 이때. 그때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 뭐 나중엔 1억 갈 거야 막 이랬었잖아요. 네. 아이,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다. 막 했는데 오래됐잖아요. 네. 또 우리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2030년에는 뭐 10억 가지 10억 않을까? 가죠. 뭐 그리고 캐시우드 언니는 뭐 250만 불 이야기하고 있고 한 30억, 40억 되는 거죠. 한 네, 개. 거의 3, 4조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어떤 면에서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될 수도 있다. 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한 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0.1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0억, 40억 진짜 되면 0.1개만 있어도 3, 맞아요. 4억 되잖아요. 3, 4억 네. 3, 4억이 어디서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0.1개만이라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변화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성향들과 성정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서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우리 네. 스터디 멤버님들한테는 제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늘 네. 드려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변동성이 크고 이런 자산들을 그렇게 연배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하시고 이걸 가지고 네. 또 하나의 어떤 도전을 하신다는 것들이 저는 되게 진짜 멋있어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변화들을 이걸 뭐 재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보험이라는 말씀 너무 잘 주셨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2009년에 처음 비트코인 나왔을 때 1달러도 안 했던 것이 네. 지금 1억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렇게까지 향후에 뭐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대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담아놓고 있으면은 그냥 묵혀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했을 때 진짜 삶에 엄청난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이나 저축 이런 성격으로 비트코인은 정말 지금 현존하는 자산 중에서 저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확실한 거 하나는 비트코인이 선형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팍 떨어지고 예를 들어 이번 4차 사이클에는 많이 올랐다가 5차 사이클에는 별로 안 올랐다가 또 그 다음 사이클에는 또 많이 올랐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늘 팔고 싶은 충동을 느낄 거다. 떨어져도 팔고 싶고 올라도 팔고 싶고. 그래서 30억, 40억이 됐을 때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수가 적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들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만 담아봐도 분명히 뭔가 삶의 더 윤택함의 어떤 그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걸 굳이 너무 많이 부정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정말로 소량만 담아서 우리가 꾸준히 그냥 3년, 5년, 10년 가져가 보면은 그 사이에 뭐 엄청난 등락들은 있겠지만 네. 결국은 종착역 자체는 굉장히 지금 대비로는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죽을 때 상속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 한 개만 있어도 뭐 사람들 얘기대로 되면은 뭐 나 죽을 때 뭐 한 50억, 60억 된다. 그럼 죽을 때까지 조금씩 팔아 쓰다가 남은 거 상속하면은 또 자식도 계속 그렇겠죠. 죽을 때까지 쓰고 또 남은 거 상속하면 또 손주까지 계속 살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먼 훗날을 갖다가 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비트코인의 어떤 증명한 이 가치들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고 네. 만약에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서로 주고 팔고 하는 이런 자산이었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500개 네. 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이런 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표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우리는 상속을 대부분 부동산 위주로 했잖아요. 네. 네, 제가 아는 분 부모님이 압구정에 빌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신사동인데 로데오 거리에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에게 상속을 해줘도 상속세를 낼 수가 없는 거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팔아야 돼. 되네. 그게 좀 제일 안타깝거든요. 우리 제일 부러운 게 건물주 아들, 건물주 딸이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걸 상속받으면 나는 그거 가질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 시대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일부 주고 그냥 상속을 반 떼도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시작이 아니 건물도 뭐 압구정동에 신사동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물들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뭐 1, 2억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은 뭐 한 100억 단위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 진짜 격하게 공감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으면은 뭐 나중에 내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비트코인을 먹여 살려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진짜 팔아서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비유가 1비트코인이 1 강남 아파트 이런 비유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저는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강남 아파트가 1억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 반대 상황으로 네. 중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뭐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이제 유튜브 운영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특히 암호화폐 전체 알트코인까지 하면은 도파민을 막 굉장히 분출시킬 수밖에 없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네. 큰 상승이 있다 보니까 5배, 10배도 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네. 근데 이게 막 하루아침에도 2배, 3배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될 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S&P 500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단위가 걸리는 거잖아요. 거의 뭐 한 10년 전에 투자해도 200%가 안 되더라고요. 200%가 안 되는 네.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본래 일반적인 자산들은 그런 속도인 거고 네. 만약에 이게 S&P 500이니까 또 그 정도지 만약에 이거를 은행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코스피나 뭐 그렇죠. 생각만 해도 사실 좀 네. 약간 소름 돋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심하게 또 높이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네. 이번 대세 상승장에 한번 즐기고 나면은 이 금액들을 그냥 다 현금화도 좋지만 다시 비트코인에 넣어놨다가 비트코인을 축 묵혀놨다가 또 불장이 오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네, 일부 일부 매도하고. 매도해서 네. 또 활용해보고 이런 전략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종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센 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물건,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네,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네,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